이 시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두 번째 이야기, 우주 생명의 푸가입니다. 우주를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칼 세이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첫 장이 지나고 이제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 생명체에 포커스를 맞추며 2장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만큼이나 생명 또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모두 유기화합물, 즉 탄소 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복잡한 미세 구조의 유기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시킨 이 많은 생명체들이 숭고한 역사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생존과 멸종을 거듭해왔습니다.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감히 우주의 신비로움과 비교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대멸종 시기를 지나면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르게 생긴 생명체들이 태어났다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40억 년 전 존재했던 분자가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 분자들이 모여 세포가 태어났습니다. 3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10억 년 전 식물들이 지구 환경을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엄청난 산소의 양에 의해서 캄브리기아기 대폭발이 일어났고 생명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점차 생명체들의 종류를 넓혀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구 생명체들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칼 세이건은 다시 우주로 눈을 돌립니다. 지구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다면 우주에도 있지 않을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결국은 탄소 원자, 유기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동일한 물질로 퍼져 있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칼 세이건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계의 생명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생명체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칼 세이건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생명체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나 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우주를 궁금해하는 것만큼 컸습니다. 몇몇 종교에서는 인간을 신이 만든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우주를 밝혀내고 싶고 외계인을 찾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장에서 자신이 왜 우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재 자체도 작지만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커서 우주는 알지 못하고 생명체들의 존재는 검은 커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우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 우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잊고 살고 있던 우주를 생각하게 만들어줬다면 이번 2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헤아려 보며 살고 있나요? 하늘을 자주 보며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 주어진 일들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제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칼 세이건은 제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에서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역사와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구로 좁혀와서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명체들 중에서 우주에 관심이 있고 우주를 탐구하려고 했던 유일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다시 우주로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변하지 않는 존재, 또 불변하는 곳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관측할 수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어떤 규칙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불완전한 곳에 존재하거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면 아무런 규칙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절묘하게도 세상은 관측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규칙과 패턴이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생각이라는 것, 추측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를 밝혀내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인간보다는 우주가 먼저 존재했고, 그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알아가고 밝혀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참 많은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끊임없이 우주를 밝혀내고 밝혀냈는데 알고 보니 우주가 자기에게로 인도한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 칼 세이건이 우주를 바라본 인간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수만 년간 인간이 밤하늘을 보며 살아왔는데, 밤이 찾아오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별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별들이 위치도 바꾸고 계절마다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의 모양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누워서 잠들기 전에 밤하늘을 보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별들을 노트 삼아 다양한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별들의 위치가 일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파악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들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림으로 남겨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별들이 위치에 따라서 자연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뜨면 해가 떠오르기 얼마 전이라고 한다든지, 어느 별 모양이 밤하늘에 보이면 어느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물론 수렵 채집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면 더욱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와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 혹은 부족의 생명, 나라의 구분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별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구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을 이룩한 곳에는 이러한 관측 기구들이 어디서나 발견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밤하늘의 별들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측은 엄청난 문명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 스톤헨지 유적, 이집트의 아부 심벨, 멕시코의 치첸 이차 등의 곳에서도 우리는 그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점성술, 즉 인간의 미래, 왕국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밤하늘의 별들은 아주 특별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별들을 통해서 채워줬던 것이지요. 점성술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는 천동설을 확고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산 사람이지만 별들의 이름을 붙여주었고 발길을 기록했으며 지구가 구형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은 행성운동의 모형을 개발하여 하늘의 신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프톨레마이오스의 투명한 천구 모형은 100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1543년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벽 같은 글을 썼고 금서가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코페르니쿠스를 향해 바보가 천문학을 통째로 뒤엎어 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부이자 개신교의 시작을 알린 인물답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비판했는데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하며 또 어떤 정보나 사실에 매몰되면 다른 그 무엇은 모두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상대를 모욕하고 전쟁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도 당연히 맞다고 믿고 있는 사실 중에서 먼 훗날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진리를 믿었던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문학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태어납니다. 1571년 케플러는 태양계 구조의 근본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궤도가 아닌 타원궤도로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케플러는 자연현상에서부터 직접 찾아낸 경험 법칙들을 제시했으며 더 나아가 근본적인 행성운동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동시대를 살았었는데 그가 가톨릭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케플러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위기감이 휩싸여 많은 활동을 자제하게 되었으며 30년 전쟁이 발발해 그의 마지막 인생은 슬프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문을 직접 썼는데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 나는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뻗쳤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구나 라고 썼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우주를 상상하고 그 우주의 신비로움에 빠져서 평생을 우주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자신의 몸은 땅에 남는 그 슬픔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슬퍼지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곧 화성을 간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육신 역시 이 땅에 남게 되겠지요. 그것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을 테니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케플러는 평생을 바쳐서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이 꿈은 36년 후에 뉴턴에 의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뉴턴은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측한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종교와 미신적 억압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우주는 점차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역사의 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그들 덕분에 우주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관측이나 연구를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옛날엔 종교의 억압과 폭력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연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도 두려움과 맞서지 않으면 세상에 알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죽을 때까지 집 밖을 나서지 못했고, 찰스 다윈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누군가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우주를 바라본 역사를 잠시 돌아봤는데 인간의 자유가 더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강압과 폭력이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히 다른 사람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더라도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견디면서 연구를 했던 분들께 잠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